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일입니다. 재미있는 IT 이슈를 항상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티타임. 이번 시간은 이 레이싱 드론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세계의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을 펼쳤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저와 함께 티타임 출발하시죠. 반갑습니다. 손영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진로를 정했습니까? 어머님이 싫어하지 않나요? 혹시 성적이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티 VR의 원년이라고 불리우는 2016년 내세 VR 기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GTC예요. GTC 2016.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GPU가 사용되는 겁니다. 저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체험했습니다. 아, VR을 쓰고? 예, 절벽 가까이 가면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운드. 거짓말을. 네, 트렌드 1년 동안 한 나라당 한 달씩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일을 하는 거죠. 12개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네, 테크수다. 오원석 기자 그리고 권명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말이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갑니다. 예. 왜 엉뚱하게 뜨지? 예, 엉뚱하게 뜨죠? 예. 원래는 제가 이게 집에서 날리는 건데 오늘은 레이싱 드론 레이싱 대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술이 들어간 드론인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떤 경기입니까? 처음에는 간단하게 숲이나 이런 어떤 나무가 빽빽하게 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피하냐 뭐 이런 어떤 내저 활동을 하다가 드론의 성능이 점점점 올라오고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거리가 좀 길어지고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오면서 예. 마치 내가 정말 그 비행기 안에서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그 가장 좀 이야기거리가 많이 됐던 거는 두바이에서 열렸던 건데요. 작년에 2015년에 월드 드론 프릭스라는 경기가 열렸어요. 총 대회 상금이 25만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KT가 처음으로 이제 드론 레이싱 선수단을 꾸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 선수들 모아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미국이랑 뉴질랜드에서도 그 관련 리그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스타크래프트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민간 단위의 그 선수단 그런 것처럼 이 드론 선수단도 스포츠처럼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 드론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이 좀 있었어요. 과연 이걸로 무엇을 할까? 그래서 드론이 지금까지로 좀 올라온 거는 촬영용으로 올라온 거고 예. 레이싱용 드론으로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갈림길 중에 여러 가지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게 잘 모르는 저희가 세 명이 앉아서 이렇게 막 떠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손영록 선수를 모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손영록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청주 은호고등학교에 네. 재학 중인 손영록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몇 학년이세요? 지금 2학년이요. 2학년. 네네. 그럼 앞으로 진로를 정했습니까? 어머님이 싫어하지 않나요? 비싼 거 이렇게 만지고. 어머님 같이 오셨잖아요, 지금. 아 그런가요? 같이 오셨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명절에 자기 그 사촌 동생 진로 걱정하는 삼촌들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번 달 대회에서 혹시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두바이 대회는 이제 예선전에는 7위로 이제 기분 좋게 통과를 했고요. 기분 좋게 통과를 했어요. 예선 7위. 네, 32강에 이제 결승으로 진출을 해서 네. 못 떴어요. 기체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냥 예선 7위로 만족. 네, 그렇게 만족했어요. 프리스타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거기에는 또 이 선수단 중에 한 명, 네, 우승했죠. 네, 이번에 우승했죠. 심지어 초등학생입니다. 김민찬 선수. 우승을 했어요,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은 어떤 종목입니까? 프리스타일은 이제 예술성이나 뭐 독창성 이런 쪽으로 기준이 잡혀서 예술성, 독창성. 그러면 드론 레이싱 대회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드론 레이싱에는 이제 크게 뭐 토너먼트로 하는 대회가 있고요. 랩타임 경기제로 하는 대회가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비행을 하느냐 이것도 보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구조물을 저희는 통과만 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드론 레이싱에 이제 사용되는 장비들이네요. 네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거하고 네. 이게 장난감, 이제 취미용이고 요거는 레이싱용이다. 이런 레이싱 드론은 이제 일반 아까 그 날라다니는 그 왕구용 예. 네, 드론하고는 왕고용이라고 하시면 많이 다른 게 이제 이런 레이싱 드론은 필요한 것만 달려 있어요. 필요한 것만. 네, F1 레이싱 자동차 같은 거 보시면
그냥 무조건 빠르게 달리기 그렇죠. 위해서 가볍고 예. 순간 가속도는 거의 80km까지 80km까지. 올리는 순간 바로 올라가거든요. 아, 바로. 네, 엄청나게 빨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신기하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고글이죠. 예. 고글은 이제 여기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여기 FPV용 카메라가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송신기가 달려 있어요. 여기 선 예.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기 송신기를 통해서 이쪽 수신을 받아요. 전파를. 예, 예. 그리고 이제 안쪽에 액정을 통해서 영상이 보이는 그런 거죠. 찍고 있는 화면 그림이 여기에 끊김없이 바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장소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 대 드론 같이 날리다 보면 서로 때 간섭 현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회를 못 할 텐데? 그래서 한 그룹에 4명이 있어요. 그 주파수를 이렇게 띄어서 쓰거든요. 예. 레이싱에 쓰이는 드론도 규격이 좀 정해져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대부분 지금 이게 210이라고 하거든요. 210, 210급 기체인데 대부분 이걸로 많이 나가세요. 이제. 날개 개수에 따라서의 제한도 있지 않나요? 네, 현재 대회에서는 날개 길이가 5인치에 날개 3개짜리까지 허용하고 있고요. 4개나 뭐 6인치 넘어가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실제로 이 장비를 가지고 드론이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한번 야외에서 한번 찍어보고 오죠. 네. 자, 저희가 실제로 드론 레이싱 지금 여기서 보여주실 거잖아요. 어떤 거 보여주실 거예요? 가로등을 이용해서 코스를 만들어서요. 가로등을 장애물이라 생각하고 네네. 회전한다는 얘기죠. 네네. 또 하나는 뭐 플랜카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통과하는 그런 네. 거랑 간단한 프리스타일 연기. 프리스타일 자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와. 오. 야, 이거 재밌는데? 이거 마치 그 극장에서 뭐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된다. 프리스타일 이제 시계 눈으로 보면서 이제 네. 드론을 조정하는 거고요. 예. 이제 모든 공간에 다 사용해서 독창성 있게. 네, 어쨌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선수단 한 팀이 있는 거죠. 근데 아마추어는 선수단이 좀 있죠? 80개 팀 이상. 80개 팀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취미용으로 갖고 놀다가 어느 순간 이걸 넘어가는 가지고 한번 거죠.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레이싱 선수를 하면 아니죠. 그래서 기자- 상금 1등 상금만 타도면 그 어떻게 보십니까? 생계를 다 그만두고 드론 레이싱으로 전업을 꿈꾸는 중년 남성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계속 하세요. 자, 이 드론을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어떤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드론 배송이 일단 가장 유명하고요. 배송. 예, 아마존이 예. 이미 드론 배송 기술을 거의 뭐 현실화 시켰는데 국내에서도 드론 배송 시도가 있었죠. 얼마 전에 있었죠. 시모 업체에서 드론 배송 시도했다라고 한번 했다가 사실 그 업체에서는 세계 최초로 낙하할 때 낙하산을 펼치려고 했다가 드론이 뭐 떠야 낙하산을 펼쳐보든지 말든지 하는데 뜨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사실 배송뿐만 아니라 이거는 좀 공공의 영역에서도 좀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공공 같아요. 영역이고요. 예를 들어 경찰, 또 남양주 경찰서에서 그 실종자를 찾기 위한 어떤 초동 수사의 장비로 드론 동호인들이랑 같이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하니까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드론 날리시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 겪었잖아요. 저는 드론 날렸다가 경찰서를 갔다 왔었는데 아니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왜요? 한강 북쪽 사무실 근처 공원에서 드론을 한번 날렸다가 네. 그 드론이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 공원에 신고를 했죠. 그랬더니 그 공원에서 그거를 수거한 사람이 근처 파출소에 드론을 반납했더라고요. 파출소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이거 당신 거냐? 당신 스마트폰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좀 봐야겠다. 진짜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있었던 경찰서 일이다. 가가지고 진술서 쓰고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좀 알아보니까 서울 전역은 특히 강북 쪽은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전부 다요? 전부 다. 일단 드론은 한국법에 따라야 되고요. 예. 그래서 한국법이 규제를 받습니다. 네. 원칙대로라면 드론을 소유한 사람은 이 종류와 용도 그리고 소유자 이름을 국토교통부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다만 마트에 파는데? 12kg 이상일 경우 일반적인 항공 촬영도 자본금 3천만 원 이상의 법인에서만 촬영할 수 있어요. 낙하물 투하는 안 되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는 또 날릴 수 없고요. 높이 한 150m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상 날릴 경우에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범칙금을 물게 되죠. 아, 이렇게 규제가 많은데 왜 날리십니까? 한강에 강나루 공원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맞아요. 허가된 거기는 허가되어 있어요. 네, 다들 거기서만 날리고 있겠군요. 네, 거기서 대부분 그리고 또 날리시죠. 그 규제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막 일부러 규제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건 아니죠. 예. 정부도 실제로 좀 전향적으로 좀 움직이고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국토교통부가 그 지도 측량,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를 직접 그 이미지로 보고 예. 수정을 하는 어떤 측량 사업에도 드론을 활용하기로 일부 지역에서 예. 그래서 저기 선수단 그 곳에 공식 인증. 예, 예,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절대 거짓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말이죠. 선수가 바라보는 레이싱 드론의 미래. 저는 앞으로 제 바람을 얘기해 보자면 이게 하나의 스포츠로서 자리 잡으면은 굉장히 저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예, 예. 올림픽에도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미리 좀 사인 같은 걸 좀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그런 날이 와서 손 선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레이싱 드론이었다는 점, 레이싱 드론이란 이런 것이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얘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강당에서 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방학 때 학교 측에서 제공해 주셔서. 실망스러운데? 아니 지금 옷에 뭐가 덕지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그런 거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도 있네요. 인증해줬어요. 이번에 공식 국가대표 선수로. 드론을 사서 말이죠. 드론을 날릴 데가 없어요. 규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나중에. 충분히 돼가지고. 천천히. 알겠습니다. 그 네. 저기 앞에 KT 관계자분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KT 황창규 회장님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가5라는 그 드론 선수단을 끌어놓으시고 좀 예산 좀 팍팍 쓰셔가지고 이렇게 어린 선수들 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러니까 박수가 나와야 돼요. 박수가 나와야 돼요. 예.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인 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집회 같은 게 좀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집회에서 만약에 드론을 딱 본 거야. 그리고 이거를 채증하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차피 이건 방송 안 나는 거니 막나가는구나. 시위자들 찍을까봐 저는 그게 좀 되게 걱정이에요. 설마 그러겠어요. 뭐 서로 다 찍으면 되죠. 제가 우려하는 거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어요. 오원석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 게 경찰이 드론을 띄워서 체류가스를 여기 넣었다가 그 시위 군중들 위에서 뿌릴까봐 그게 왜 걱정이 돼요. 이상한 얘기들만 해, 이 인간들 지금. 거기 오원석이라고 돼 있어. 오원석 기자가 이런 얘기 한다고. 아무튼 공공의 영역에서도 좀 많이 쓰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좀 연습 좀 해보고 주말에 광나루 공원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죠. 싫습니까? 이 방송 보시고 혹시나 그 완구용 드론 구입하셔가지고 근처 사람 없는 공원에서 안전하게 날리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 있으면 저처럼 경찰서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드론을 날리다가 나무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 참고로 최대 과태료 200만 원이요. 200만 원. 그렇군요. 나만 알고 싶은 IT 소식 위클리티, 당신을 위한 IT 뉴스를 정리합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VR은 차세대 플랫폼이다 라고 했는데요. VR의 원년이라고 불리우는 2016년 대세 VR 기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VR 기기 시장 매출 규모는 총 8억 9,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올해 VR 기기 판매량은 총 1,280만 대로 예상하면서 PC나 콘솔 게임용 기기는 많아봐야 17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스마트폰 VR 헤드셋은 전체 기기 판매량의 8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장 매출의 77%가 오큘러스와 HTC, 소니 등 이른바 VR 3인방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하지만 콘솔 게임 기반의 VR 3인방은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기에는 비싼 가격으로 점유율에서는 스마트폰 기반 VR 기기보다 판매량이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본디 1세대 제품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 천천히 움직여요.
운영체제 OS 시장에서 MS의 독보적 위상이 흔들리며 탈-MS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x86 서버 OS 시장에서 MS는 52.8%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 2013년과 비교해 10% 하락했습니다. MS는 서버뿐만 아니라 웹브라우저, 오피스 등에서도 고전 중인데요. 지난 2월 세계 데스크탑 브라우저 시장에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46.9% 점유율을 기록했고, 오피스 역시 사상 최저인 약 7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가 발사한 로켓이 사상 처음으로 해상에서 회수됐습니다. 로켓은 탑재한 3,100kg의 무인 화물선을 우주정거장에 있는 저궤도에 무사히 전달하고, 이어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1단계 로켓은 발사한 지 약 8분 후 대서양 해상 귀향 목표 지점에 무사히 안착했는데요. 4번의 실패 끝 5번째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펠컨 9호가 지금 막 무인선에 내려앉았다고 밝히며 꿈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로써 로켓의 지상 회수에 이어 해상 회수에 성공함으로써 로켓 재활용을 통한 우주여행 비용 절감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경이롭기 그지없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로 홈런 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에는 우주에서 헤트트릭이네요. 최근 판매된 130만 개의 저장 장치 종류를 분석한 결과 SSD 점유율이 57%로 43%에 그친 하드디스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SD는 기존 하드디스크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SSD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하드디스크 대신 SSD만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대용량 하드디스크의 수요가 예상같지 않은 점 등이 SSD 판매 증가의 주 원인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똑똑한 영양 간식 티타임, 여러분의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위클리티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인공지능 머신러닝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GPU라고. 이 그래픽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병렬 계산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욱 이사 그리고 이수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TC예요. GTC 2016. 이게 이제 풀어서 보면은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이렇게 돼 있어요. GPU라는 제품이 특정 어떤 그래픽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얼마 전에 알파고처럼 딥러닝에 굉장히 많이 포커싱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상현실, 수학적 계산을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모두 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총알 잘 굴러가게 보여주는 거. 네. 이게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GPU라 하면 이미 그래픽을 다룰 때도 네. 연산 능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픽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연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GPU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하나는 그래픽을 표현해 주는 거. 예. 두 번째 하나는 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 가속기. CPU와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CPU 중에서 덧셈, 뺄셈 같은 것들은 GPU가 가속을 해주는 거죠. 내가 연구를 하는데 10년이 걸렸던 일들을 그래픽 카드를 도입해서 하면 한 달 안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슈퍼컴퓨터가 되게 제한된 사람들만 액세스를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개인이 슈퍼컴퓨터에 준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행사에서 뭔가 새롭게 나타난 트렌드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로 인공지능 발전의 뭐 과속화. 요즘에 뜨는 인공지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를 만들어 놓고 네. 이 뇌에다가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예.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뇌만 디자인을 해놓고 막 많은 데이터를 넣으면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학습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안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컴퓨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GPU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자율학습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연산을 하는 분야에 있어 천체의 뭐 계산을 한다거나 과학자들이 뭐 어떤 연산을 할 때 CPU만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거를 GPU를 씀으로써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딥러닝의 어떤 학습 효과를 이용한 예술 작품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지금은 죽었지만 예. 그 사람의 화풍을 딥러닝이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그걸 그리게 했더니 네. 정말 그 사람의 화풍이 드러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작품들을 봤는데 이 누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이 그렸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이 자동차 앞에 센서가 앞에 장애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바로 이렇게 알아내더라고요. 여기에도 이런 GPU 역할이 중요한 겁니까? 보편적으로 자동차가 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종류의 센서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자동차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를 이제 적용을 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사람의 뇌처럼 보고 판단해서 사람이 없이도 궁극적으로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의 컴퓨터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예. 이 컴퓨터는 모든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습을 미리 해놓은 컴퓨터죠. 모든 것들이 이제 카메라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예. 조그만 카메라는 그 뇌를 사용하는 용도가 차에 탑재돼 있고 큰 서버에는 정말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뇌가 탑재가 돼 있어서 계속 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드론에 이제 적용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행기를 처음 이제 상용 비행기를 개발했을 때도 슈퍼컴퓨터가 비행기에 탑재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바람의 각도, 또 속도에 따른 조절 각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정도의 크기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드론 정도로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신용카드만한 사이즈로다가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아, 신용카드만한 슈퍼컴퓨터?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VR이에요, VR. VR 쪽에 지금 이 GPU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인데 예.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을 가진 가상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현실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그래픽이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뭐 물건이 뭐 떼구르르 구르다던가 뭐 이런 같은 여러 가지 물리 엔진 같은 것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좀 어색한 경우 실제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GPU가 많이 쓰였던 분야들, 물론 게임이나 이런 분야를 가상현실도 한번 잘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화성 탐험을 한 것처럼 화성이 이제 지구랑 중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뛰면 또 느낌이 좀 다를 것이고요. 그런 느낌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표현을 하자. 그 데이터는 나사에 요청을 해서 실제로 화성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요. 저는 에베레스트 등정을 체험했습니다. 아, VR을 쓰고? 예, 실제로 이제 VR을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네. 이제 컨트롤러를 손에 쥐고 예. 이제 정말로 앞에 이제 너클도 걸고요. 걸고 올라가고 예. 올라가고 이제 절벽 가까이 가면 이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운드 거짓말을. 정말입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무슨 숨이 가빠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VR 같은 게 제가 처음에 VR을 접한 게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VR이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였는데 지금 나오는 VR은 공간 전체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번에 새로 발표한 것 중에 아이레이 VR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광고 영상을 볼 때 실사와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실사와 같은 영상으로 만든 VR인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4억을 다시 짓고 있는데 거기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VR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부터 이게 과학적으로다가 창문의 각도, 창문의 두께, 투과율이 어느 정도에 되냐에 따라서 빛은 어느 정도고 내가 조명을 건물 어디에 배치를 해야지 어떻게 보이고 이런 것들을 다 가상에서 먼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상현실을 쓰고 건축 설계에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GTC 2016이라는 게 GPU에 관심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새롭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좀 더 진화됐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은 더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음성 인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자동차 쪽에 많이 관심이 갔어요. 그래서 로봇 레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GPU가 탑재된 20개의 자동차가 있고요. 10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요. 한 팀당 이제 똑같은 이제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로봇 레이싱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경기가 펼쳐질 겁니다. 야, 그냥 자동차 자체가 머신이 됐네요, 그냥. 그렇죠. 머신이 네. 스스로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레이싱 대회도 열린다라는 거. 사실 GPU가 득세하게 된 거는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해왔던 CPU의 한계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다크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서는 CPU의 성능을 더 이상 높이기가 어렵다는 걸 회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양의 어떤 코어가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게 됐고요. 이미 수년 전부터 GPU에는 코어가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CPU 회사도 GPU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반도체라는 산업 전체의 어떤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GPU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파고가 사실은 뭐 1200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됐다라고 해서 불공평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1200대의 컴퓨터는 서로 네트워크로 묶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GPU라는 것들이 서로 병렬 계산을 해줬죠, 그죠? 그만큼 빠른 계산 그리고 뭔가 현실감 있는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 GPU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GPU는 우리 생활 주변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앞으로 네. 우리 생활 주변에 더 가까이 올 어디 것이다. 더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티트렌드 박미영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준비한 참신한 아이디어 어떤 거죠? 네, 첫 번째 서비스는요. 예. 리모트 이어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들어보셨나요? 거주지 개념이 없는 그렇죠. 그런 어떤 족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이든 떠돌아다니면서 노마드, 유목민처럼 디지털하게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 리모트 이어는요,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12개 도시에서 한 나라당 한 달씩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일을 하는 거죠. 12개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리모트 이어가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요. 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일은요, 굉장히 다양해요. 차 기자님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떠드는 거. 네,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한 달씩만 일하게 네, 해주는 그럼요. 회사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나 이런 업체들은요, 예. 이미 발리 후보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많은 월급을 받을 수는 없겠군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요, 27,000달러를 돈을 내야 해요. 큰 부담일 수 있잖아요. 한국 한 돈으로 3천만 원 제가 되겠네요?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요, 처음에 5,000달러를 먼저 내고요. 나머지 22,000달러는요, 매달 2,000달러씩 내면 되는데요. 이 2,000달러를 낼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내 돈 내고 여행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갈 때마다 뭐 일을 할 수 있는 24시간 동안 인터넷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워킹 스페이스를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묵을 수 있는 숙소뿐만 아니라요. 예. 그곳에 어떤 것이 재밌고 어떤 것이 익사이팅한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이 리모트 이어가 다 알아서 체험까지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잡을 만들어서 그걸 원격으로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체험하는 국가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국내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럼 박미영 컨설턴트가 1호가 되면 되겠군요. 그럼 사장님께 얘기를 해야죠. 김진영 대표님 이 무리에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일하면서 노는 네.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 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디스패치라는 서비스입니다. 디스패치. 국내에 있는 어떤 그 네, 매체가 인터넷 생각나시죠? 매체하고 네, 저도 처음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요. 네. 이 디스패치는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입니다.
스스로 자율주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만약에 예. 차 기자님한테 보내드리고 싶은 편지가 있어요. 디스패치 기계에 넣고 넣고. 이제 모바일로 배송만 위치만 찍어서 보내면요. 예. 차 기자님 근처에 가면 알림이 오는 거예요. 박미영님이 보낸 메일박스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어디 위치로 나와주세요. 나와서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에게 말이죠. 퀵 서비스라고 있어요. 단가가 높잖아요, 근데. 이건 얼마나 하는데요? 아직 가격이 정해져 예.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보통 스타트업들이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배송 가격에 대한 문제라고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력에 대한 그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접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사실 24시간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예. 굉장히 저렴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근데 그 가다가 말이죠. 속도도 굉장히 느린 것 같고 가다가 발로 훅 차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데 배송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예. 서비스가 진행될 수 없긴 한데요. 네네. 현재 이 서비스는 인도와 자전거길에서만 예. 운행이 가능하고요. 사람들이 보통 걸어다니는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다고 해요. 그리고 또 스틸에 대한 이렇게 훔쳐가는 중간에 거에 대한 누가 훔쳐갈 수 위험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 CEO가 말하기를 성인 남자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겉니 들어도 무거워서 들고 가기 두 명이 힘들다. 들어서도 무겁다. 세 명이 세 와서 세 명이 와서 들고 가면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리를 활보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단언컨대. 예. 왜냐하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예. 네, 아무래도 규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네.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고 그렇군요. 현재 지금 멘로 대학교에서는 운행을 네.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서로 이제 메일박스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이 되고 학교네. 있는데 아, 네네, 캠퍼스에 거기는 가능할 안전이 것 보장돼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러군요. 뭐 제한 구역을 한다면 예. 네,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늘 티트렌드 재밌는 아이디어 소개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임 이번 시간은 이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알파고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회사들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머신러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다가올 인공지능의 어떤 다양한 플랫폼들, 이거를 좀 미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